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짧게 핵심만 요약하려 했으나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거래타선이 없더라고요. 영상 속도 1.25배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의 작은 섬 영도, 장애를 갖고 있는 훈이는 중매를 통해 양진과 결혼합니다. 훈이와 양진은 하숙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새 아이를 질병으로 떠나보낸 후 태어난 손자를 사랑으로 키우죠. 훈이는 손자가 13살이 되던 해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2년 11월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참혹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올 때 양진과 손자는 하숙집을 찾아온 손님 백이상 목사가 결핵에 걸려 죽을 위기를 겪자 그를 지극히 간호하여 살려내죠. 한편 백이삭이 하숙집에 도착하기 6달쯤 전 16살의 손자는 오사카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생선 중개상 고한수를 만났습니다. 영특하고 똑똑한 손자에게 관심이 있던 고한수는 손자가 일본 학생들에게 겁탈당할 뻔한 것을 구해주죠. 고한수는 어깨가 넓고 상체가 떡 벌어진 몸으로 우아한 서양식 정장을 입고 좋은 비누 냄새를 풍기며 손자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장소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에 손자는 고한수에게 빠지게 되죠.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빨래터에서 만나며 몸을 섞었습니다. 한수의 아내가 되고 싶던 손자는 생리가 멈추자 한수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손자가 얼라가 생겼다고 고백한 날 고한수는 자신이 오사카에 아내와 애가 셋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손자와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손자와 양진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큰 집을 사주고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손자는 더 이상 한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무명 치마에 닳고 다른 치맛단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여전히 얼룩덜룩한 잿빛이었죠. 조선의 부잣집 남자들은 아내와 첩을 여러 거느리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나 손자는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며 커왔기에 한 사람의 첩으로 산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손자는 고한수와 헤어집니다. 이후 백이삭은 양진을 통해 손자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양진과 손자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한 이삭은 손자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태어나는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며 청혼을 하죠. 이후 이삭과 손자는 결혼을 하고 1933년 4월 이삭의 형 백요셉이 있는 오사카로 떠납니다. 이삭의 형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남자는 혼자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공인 요셉은 오사카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양가 부모님들에게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냈죠. 따라서 일본에서의 삶이 윤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과 그의 아내인 경희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삭과 결혼한 손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경희와 선희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합니다. 이삭은 유능하고 침착한 손자가 좋았습니다. 특히 손자의 무기력하지 않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손자와 이삭의 입국 허가증을 받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자 고리대금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경희와 손자에게 연체된 213엔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손자는 고한수에게 받았던 영국제 은 회중시계를 전당포에 가서 팔고 그 빚을 다 갚아버리죠. 하지만 요셉은 여자들이 빚을 갚았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손자의 진통이 시작되며 손자는 아들을 출산하죠. 이삭은 형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이삭은 요셉의 큰아들이 된 아이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삭은 교회에서 일하며 손자와 함께 노아를 열심히 키웠고 둘째 모자수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경희와 요셉도 노아와 모자수를 친자식처럼 대했죠. 하지만 1939년 이삭은 종교 탄압에 의해 감옥에 끌려갔어요. 손자는 살기 위해 경희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로 김치 장사를 시작합니다. 손자는 고향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던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떠했는지 떠올리며
김치를 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텃세가 심한 일본에서 억척스럽게 버텨내죠. 길가 자판대에서 팔던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던 찰나 숯불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우가 선자와 경희가 자신의 식당에서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주면 주급 35엔씩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삭이 체포된 후 투잡을 뛰고 있던 요셉의 주급이 40엔이었는데 선자와 경희 두 사람이 주급 70엔을 벌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전쟁으로 물가까지 상승해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와중에도 선자는 노아와 모자수를 부족하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1942년 5월 8살이 된 노아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컸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 아이들보다도 더 일본어를 잘 말하고 잘 썼죠. 노아는 학교에서 보쿠노보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고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3년 만에 이삭이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먹지도 못하고 구타를 당하며 3년을 보냈던 이삭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노아에게 너를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본인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건 아주 용감한 일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 축복이야 라고 말한 후 사망합니다. 1944년 12월 선자는 김창우의 식당 앞에서 12년 만에 고한수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김창우는 고한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11년 전 한수는 선자가 자신이 준 은시계를 전당포에 팔았을 때 선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한수에게 팔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수는 이삭이 감옥에 가고 난 이후 선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선자를 위해 이 일자리를 몰래 마련해 주었던 거예요. 사실 한수의 아내는 간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맏딸이었고 아들이 없던 한수의 장인 모리모토는 한수를 대릴 사이로 들여 자기 성을 잇게 했습니다.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던 고한수는 노아를 내 아들로 생각하며 지켜봐왔죠. 고한수는 오사카에 폭탄이 떨어져 도시가 파괴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선자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나타난 건데요. 선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김창우와 가족들과 함께 오사카 외곽에 있는 농장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폭격이 시작되었고 한 번 시작된 폭격은 여름 내내 계속되었지만 선자의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이후 고한수는 조선에 있던 선자 어머니 양진을 찾아서 선자와 함께 살게 합니다. 한편 농장에 가지 않고 나가사키에서 일을 하던 요셉은 나가사키에 내린 마지막 폭격으로 인해 크게 부상을 입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한수는 병원에 있던 요셉을 찾아 농장으로 데리고 오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한수가 노아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아는 이삭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이삭처럼 차분한 어조로 말했고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서 가져온 낡은 공책을 꺼내서 글을 썼죠. 요셉은 야쿠자가 노아의 생부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얼굴 위쪽은 한수와 똑 닮아 있었죠. 요셉은 한수의 값비싼 옷차림과 화려한 구두, 억누를 수 없는 자신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강인함이 모두 싫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 이삭의 아이를 빼앗아갈 권리가 없었죠. 하지만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조선의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당했기에 선자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 오사카로 돌아갑니다. 오사카에 있던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나 한수는 변호사를 사 요셉이 재산권을 인정받도록 해줬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통해 집을 새로 짓게 해주었죠. 1955년 10월 아버지 이삭처럼 교육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노아와 한수처럼 트럭을 많이 가진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모자수는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경시당하고 놀림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학구적이었던 노아는 전쟁으로 다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일을 하면서 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는 조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드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모자수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들었죠. 모자수는 형이 말하는 착한 조선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 제1교포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기에 파친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에게 파친코는 돈, 권력, 신분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친코 운영은 야쿠자와의 관계성 때문에 폭력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수는 부자가 되면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학교를 그만두고 파친코에 취업합니다. 1957년 노아는 와세다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요셉의 병간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돈이 부족했던 선자는 고민 끝에 한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한수는 이미 노아의 등록금을 냈고 도쿄에 노아가 살 방도 구해놨어요. 한수는 노아에게 책임있는 조선인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노아가 공부하고 배우는 비용 전부를 지불하겠다고 하죠. 선자는 끝내 돈을 빌리는 걸로 하고자 했지만 한수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게 한다면 노아에게 자신이 친부임을 밝히겠다며 협박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한수의 지원을 받고 넉넉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959년 12월 선자의 가족들과 계속 함께했던 김창호는 경희를 좋아했지만 마음을 숨기고 홀로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요셉은 김창호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조선으로 떠나지 말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경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김창호는 요셉의 말을 경희에게 전하며 자신의 아내가 되어 함께 조선으로 가자고 말하죠. 하지만 경희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 자신을 잊으라며 창호를 떠나보냅니다. 김창호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했기에 결국 자기 본연의 모습을 버릴 수 없는 경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후 경희는 요셉이 사망한 후 선자와 그녀의 어머니 양진과 함께 살아갑니다. 1962년 노아는 한수의 지원을 받으며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한수는 매달 초 노아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공부하라기보다 배우라고 했고 노아에게 배우는 것은 노는 것과 같았죠. 한편 노아의 여자친구인 아키코는 남자친구의 후견인이 궁금하여 노아 몰래 한수와 노아의 점심 식사 자리에 찾아갔고 한수가 노아의 친부라는 걸 느낌으로 알아채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냐며 가족에게 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냐고 화를 냅니다. 아키코의 말에 충격을 받은 노아는 바로 엄마를 찾아가 진실을 알게 됐고 한수에게 받은 후원이 자신의 아버지 백이삭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며 후원을 거절하지 않은 선자를 원망하죠. 선자는 언제나 노아가 진실을 알아낼까봐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엄마가 날 더럽게 만들었다며 차가운 금속처럼 분노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피가 정직하고 겸손한 조선인인 목사 백이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착한 조선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라고 여겼던 야쿠자가 친부라는 것이 드러나자 노아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게 됐죠. 결국 노아는 와세다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 편지를 남긴 채 홀로 떠났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나가노에 가서 자신이 경멸하던 나쁜 조선인을 대표하는 파친코에 취업하고 일본인 반 노부오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노아는 매달 선자에게 돈을 보냈으나 어디에 사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수에게도 매달 돈을 보내 와세다 대학 수업료와 방세를 모두 갚았죠. 한수는 모든 것을 동원해 노아를 찾으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노아가 어찌나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는지 한수가 일본 전역의 영양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노아는 반 노부어로 살며 파친코의 책임자가 되었고 리사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이 되었기에 선자의 고향인 부산 영도에도 가봤죠. 하지만 현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인으로서 살았던 삶이 아직도 노아의 가슴 속에 새까맣고 묵직한 바위처럼 박혀 있었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죠. 노아는 하루에 30분, 예전처럼 디킨스와 게테의 책을 읽으며 자신이 몰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16년이 흘렀고 한수는 노아를 찾아냅니다. 한수는 선자에게 노아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자며 노아를 만나지 않고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62살인 선자는 45살이 된 아들을 향해 뛰었습니다. 노아는 언젠가 엄마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이제 엄마를 이해하지만 자신에게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말하죠. 노아는 다음 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선자를 보낸 직후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 노아는 일본인 행세를 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나 한수가 자신을 찾아오는 그날 생을 마감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정해놓았던 것 같아요. 1979년 2월 모자수는 아내 유미가 사망한 후 홀로 아들 솔로몬을 키웠습니다. 모자수는 파친코를 운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으나 여전히 일본에서 외국인이었죠. 부자가 되면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거라는 모자수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어요. 모자수가 얼마나 정직하게 파친코를 운영하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모자수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모자수는 아들 솔로몬만은 그러한 차별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14살 생일에 지방 관청으로 가서 거주 허가를 받고 3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조선인이었죠. 14살이 된 솔로몬은 첫사랑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모자수의 애인인 일본인 에스코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행동거지가 문란했어요. 하나는 솔로몬을 유혹했고 둘은 매일같이 만나 모자수와 에스코 몰래 관계를 갖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는 이복남매 관계지만 하나는 개의치 않았죠. 또한 하나는 솔로몬에게 매일 돈을 달라고 했고 솔로몬의 돈이 다 떨어지자 하나는 집을 나가며 솔로몬을 떠났습니다. 이후 하나는 호스티스 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죠. 1989년 솔로몬은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계 투자은행에 취직하여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대학생 시절부터 사귀던 피비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함께 일본으로 와 피비를 부모님께 소개시켰죠. 피비는 미국에서 태어난 조선인으로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한국구진, 조센진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피비는 일본에 와서 편협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남한 여권을 갖고 다녀야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일본인에게는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조선인 마스다를 설득해야 하는 업무를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모자수의 도움으로 마스다가 모자수의 지인인 조선인 고로에게 땅을 팔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다가 땅을 판 직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고로가 좋은 조선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스다가 고로에게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파친코를 운영했던 조선인 고로가 과하게 대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자수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솔로몬은 에이즈에 걸려 입원해 있는 하나를 찾아가고 하나는 저들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테고 자이니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파친코에도 너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있고 병원의 일본인은 병에 걸린 자신을 만지기 무서워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도 할머니도 큰어머니도 모두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와주는 좋은 사람이니 저들의 생각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살고 싶은 솔로몬과 일본에서 살기 싫은 피비는 이별을 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모자수의 파친코를 물려받아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모자수는 솔로몬을 미국인 학교에 보내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도 내 아들을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제일 외국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나고자 결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나 차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이렇게 파친코를 시작하는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은 솔로몬의 선택으로 마무리됩니다. 노아가 사망한 지 11년이 되던 해 이삭의 묘를 찾아간 73세 손자는 공원 관리인에게 노아가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이삭의 묘를 항상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일본인인 공원 관리인은 노아를 아주 상냥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공원 관리인에게 원한다면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좋은 책을 읽으라며 찰스 디킨스의 번역서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공원 관리인은 노아가 가져다 준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직접 책을 몇 권 더 사서 읽었다고 해요. 공원 관리인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선자에게 야간 학교에 다니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선자는 노파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공원 관리인에게서 공부를 같이 하자고 모자수를 꼬드기던 노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조선인이고 싶었던 노아는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